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이강 체제가 굳어진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양파값이 1년 전보다 33% 뛰는 등 올겨울 한파 영향으로 채소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부터 물가 상승 소식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서울 택시요금도 인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7%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오히려 올려잡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열고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잇따른 도발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희생자 대부분이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메모리 불황이 깊어지면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급감을 했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기존보다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김광석 실장과 함께 우리 경제 진단하겠습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였지만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2월 고지서는 더 혹독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앞서 나간 속보에서처럼 정부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추운 이번 겨울, 인천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보기로 하고 뉴스큐 오늘은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첫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월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오늘도 여야 신경전이 오가고 있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재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를 옹호하는 민주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조사는 대선 패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아마 장외투쟁으로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화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한 자금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뒤에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이 첫 토론회를 엽니다. 이 모임은 민주당 정권 재창출 실패를 반성하는 취지에서 꾸려진 반성과 혁신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어졌는데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 친문 비명계 의원 다수가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명기주축 모임이다 보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 진로 등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길의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에는 이 대표도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인데 당내 여러 의원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라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였던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죠.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충분히 생각한 결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면서 다음을 기약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가 김기현, 안철수 의원 2강 체제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두 의원 캠프에서도 불출마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당심 잡기에 나선 두 사람의 신경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이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을 자칫 폄훼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 의원이 본의를 왜곡한 것이라며 응수에 나섰습니다. 그건 뭐 철저하게 왜곡이죠.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면 정말 그렇게 영남에만 국한되는 아주 작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위원은 8명, 청년 최고위원은 4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대장동 위례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지분에 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과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만약 자기 것이었다면 김 씨가 배당금을 함부로 쓸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을 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히고 이 사건은 애초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격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 등 마치 확정된 범죄 사실인 것처럼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이는 낙인을 찍고 출발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혐의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속 의혹 등을 부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에 대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의지대로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 첫 재판이 끝난 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공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몰랐다면 대장동 사업 등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며 이 방대한 사업에서도 성남시가 재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 강제복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안보실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방침이 정해진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6시간 정도 됐는데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출석해서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데 주도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다는 의혹입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통상 보름 넘게 걸리는 국정원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데는 어민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안보 책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보고서에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등 정부의 북송 결론에 맞춰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당시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체계를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 전 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고 또 당시 탈북민들이 뒤늦게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목적과 의사 또 귀북 의사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봐도 되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왔는데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역시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오늘 회담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고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고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합의한 것처럼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과 실행, 또 동맹 협의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게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2월 중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DSC-TTX를 실시하기로 했고 또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 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 장관은 올해 연합 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하고 또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합 연습과 훈련 강화에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고 또 올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 화력 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올랐는데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 DTD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오스틴 장관은 다음 순방지인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연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는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지른 사회주의 사상가 가운데 북한의 전현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언급이 됐습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사상은 전체주의 지배와 독재로 흐르는 권력의 집중을 불가결하게 만든다면서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하루 이틀 전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미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함경남도 함주군 마군포 엔진 시험장에 변화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제 오전 촬영된 사진과 비교하면 어제 오전 사진에는 엔진 시험장 내 시험대 옆 들판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면서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어 이번 시험을 미사일 프로그램용으로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위성 발사용 로켓 추진체 개발이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UAE 순방에서 유치한 3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닳고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뛸 수는 없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UAE 국부펀드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됩니다. 투자 대상 분야와 또 그 방식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한 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닳은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하고 기획사원도 돼야 합니다. 기업들이 경제전쟁에서 힘껏 뛰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한 서울 화곡동에 이어서 인천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그런 만큼 지원센터에도 피해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인천 십정동에 있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전세 보증금. 그래서 문을 연 전세 피해 지원센터 창구 앞인가 봐요. 네, 이곳 센터는 정식 개소를 한 달 앞두고 오늘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창구 6곳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 사기 피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0명 남짓한 피해자들이 이곳 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는 전셋집에 압류되면서 보증금 1억 6천여만 원을 잃을 위기에 놓인 피해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해가지고 그때 등기부를 떼보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압류까지 갔으면 지금 전세 사기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를 모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곳 센터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민사집행 절차 등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피해자들에게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해주거나 새로운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전세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등 지원 사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에 지원센터를 더 설치하고 다음 달엔 전세 사기를 예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같이 정부가 사전, 사후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건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 보증 사고는 지난해 5,400여 건, 피해액도 1조 1,000억여 원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피해의 30%에 이르는 1,550여 건은 이곳 인천에서 일어났는데요. 인천에서 수백 채를 포함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130여 채를 사들였다가 지난해 집이 압류된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300여 채를 빌려주고 전세 보증금 260억여 원에 가로챈 혐의로 5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건축과학 사건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인천에서 문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 사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내 집이 없어 전셋집에 목돈을 묶어둔 서민들인데요. 특히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가운데 70%가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전세 사기가 잇따른다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도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십정동에 있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호로 전달과 비교해서 17.4%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통계를 보면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11월보다 662호, 지방은 9,418호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주택시장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미분양의 규모는 6만 2,000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고금리로 이자 폭탄을 맞은 영끌족들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서 긴급 생계비를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한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414%. 원금의 4배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면서까지 빌려간 금액은 평균 382만 원입니다. 정부가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연 15.9%로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미 연체가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릴 경우 이자는 13,000원 정도입니다. 고금리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개인사업자와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도 0.03%포인트 늘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만 가능했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70% 이상인 가구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대상 주택 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던 저금리 대환대출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늘렸습니다. DTI 70% 이상이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최대 3년 동안 상환 유예가 허용되는 채무 조정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주택연금을 3월 이후에 가입하면 월 지급금이 평균 1.8% 감소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이후에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의 추이, 기대 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연일 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컬리가 상장을 철회한 데 이어 대여급들의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지는 등 기업 공개, IPO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와 맞물려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분위기가 언제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빅히트와 카카오뱅크부터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코로나19 저금리 시절 뜨거웠던 기업 공개, IPO 시장 인기가 차갑게 식은 뒤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 대어로 꼽혔던 마켓컬리가 새해 들어 IPO 작업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컬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IPO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K뱅크와 골프존 카운티도 사실상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고금리의 유동성이 말라붙고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거란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증시 침체로 말미암아서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이제 이 증시 관련된 이제 주변 자금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IPO가 예정됐던 기업들의 상장 철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IPO를 추진하다가 철회 공시를 낸 기업은 13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도 4곳에 불과했고 공모 금액은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5,490억 원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흐름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대여급 공모주가 부활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반등이 가장 이제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그때 그런 시장의 회복하고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우선 올해 첫 조단위 몸값에 도전하는 새벽 전문 배송업체 오아시스는 다음 달 수요 예측을 거쳐 코스닥 상장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불황 속 기업들이 눈치 보기에 나선 가운데 침체된 주식시장이 되살아나 IPO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61억 원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0조 4,64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2,700억 원에 그쳐 1년 전보다 97%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은 43조 3,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줄었습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늘어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6.4로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4%, 서비스업 생산이 4.8% 각각 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9.8로 전년보다 0.2% 늘었고 설비 투자도 3.3% 증가했습니다. 다만 12월 생산은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투자도 7% 넘게 줄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기존보다 낮게 예측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면서 수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IMF가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입니다. 지난해 10월 예측치보다 0.3%포인트 낮춘 겁니다.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우리 경제를 어둡게 내다본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고금리 쪽에서 어떤 소비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상반기까지 나빠질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도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영향 등을 IMF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출 물량 금액 지수는 석 달째 감소세입니다. 특히 수출 금액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부진에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와 주요 기관이 1%대로 성장률을 한껏 낮춰 잡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을 늘리는 등 수출 투자 활성화로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가 역대 수준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같은 메모리 불황은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불황,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까지 크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4분기 성적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지 않은 건가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은 거죠. 그것을 우린 소위 어닝 쇼크다. 깜짝 놀라는 거죠. 기대치보다도 밑돌 때 우리는 어닝 쇼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기존 실적치보다도 낮고 전년 동분기보다도 낮고 또 예상치보다도 낮은 이런 분기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부문을 좀 구분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가전 사업부가 있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고 이게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영역들이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그런 실적 악화, 그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시장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 부문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보통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 감소를 좀 부추겼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 쌀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아니죠. 경기가 나빠져요. 쌀 소비를 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좋을 때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소비 품목이 뭘까요? 자동차, 또 가전제품, 이참에 스마트폰 바꾸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뭐를 줄일까요? 가전제품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스마트폰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반도체를 사진 않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반도체는 부품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이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에 해당되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야기되니까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 주요 수요 기업들의 생산 설비 용량을 줄여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줄겠죠. 우리가 오늘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사실 그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2-3년 전이거든요. 결국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라고 예감하면 많은 이 반도체를 수요하는 수요처들이 재고를 줄이죠. 그러니까 재고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나빠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전례 없는 불황 이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3분기 정도부터 반도체 불황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불황 혹한기에 삼성전자 실적까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한마디로 반도체 불황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로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23년 1분기까지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고 23년 1분기까지? 지금 현재 분기까지 그리고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경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망도 이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20%나 차지해요. 그럼 반도체 수출이 어두워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자체가 이런 반도체나 그 밖에 내구재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감산하는 추세였는데 삼성전자만 감산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업계에서는 감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렇게 네.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다 네. 얹으면 결국 이제 다 같은 이런 업계의 어떤 불황 속에서 고통을 좀 분담하자는 흐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삼성전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거든요. 네. 일단 우리 경제만을 놓고 생각해 음. 보면 예. 전체 수출액에서 20%만 헤아려도 반도체예요. 그 밖에 가전제품, 스마트폰 하면 이 수출액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액에서 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은 2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럼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경제는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예.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죠. 투자, 소비, 또 대외 수요에 해당되는 수출.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우면 우리 경제 정말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지속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주식 가치를 좀 의식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설비 투자 용량 자체를 줄이겠다. 22년보다도 더 끌어내리겠다고 한다면 네. 그럼 매출액도 줄어들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주가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제 안 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감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도체에 대한 좀 조정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궁금해서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가격 회복을 하려면 고통을 좀 줄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선 감산이란 카드를 맞아요. 다른 업체들은 내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오늘 삼성전자 메시지를 좀 더 주목했을 텐데 맞아요.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 전반으로 봤을 때 이 네. 메시지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 메시지는 초격차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발언 중에 하나가 네.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수요가 과연 줄까요?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뭘까요? 고부가 가치 반도체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나 로봇 반도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영역으로 더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진척해 나가겠다. 그럼으로써 기존 뭐 기술 추격을 해 나오고 있던 다른 기업들, 해외 다른 기업들과 격차를 벌여 나가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그림도 같이 제시한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실장님 여러 가지 영업 그 사업 부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분도 부진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같은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를 수출하는지 한번 쭉 보면요. 80% 이상이 주력 수출 품목이죠. 예.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다 경기에 민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내구재를 수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우리 내구재를 수출하거나 혹은 부품을 수출해요. 다 내구재 성격인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경기 침체가 계속 진전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수요도 예를 들면 뭐 다른 기업이지만 아이폰 14도 증산 계획을 한 몇 개월 전에 철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한 거고요. 네. 또 시기적으로도 한번 사이클상으로도 볼게요. 스마트폰을 매일 사진 않아요. 지난주에 사고 이번 주에 또 사진 않아요. 네. 보통 교체 수요를 보면 자동차도 5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도 뭐 한 2, 3년에 한 번, 가전제품도 5년 이상 10년 정도 써요. 결국 교체 수요가 중요한데 교체 수요가 집중됐었던 해가 언제일까요? 2020년 말 그리고 21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팬데믹으로 네. 예, 우리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홈 이코노미가 성장하고 그때 교체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교체 주기라는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뚜렷한 호황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교체 주기가 다 같이 맞물려서 이런 가전이나 스마트폰에도 실적이 좀 악화되는 경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경기 침체와 교체 주기가 맞물린 시기다. 네. 앞서 실장님께서 내구재와 부품을 위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다고 하셨고 다음 질문이 아마 그 답변에 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시장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해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냈거든요. 네.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는지까지 네. 한번 질문 드리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앞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구재를 만든다. 이제 스마트폰, 세탁기, 가전제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판매되는 그 판매량이 어제 계획된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얼마나 장기화될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23년 끝자락 혹은 24년부터는 경기가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IMF든 월드뱅크든 다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계획부터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간다면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2분기, 3분기 정도에는 이미 1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삼성전자 연간 매출로 보면은 300조 원 돌파했는데 네. 이게 영업이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빛을 발했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만약에 영업이익 문제가 없었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예. 우리 300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액만 놓고 봤을 그렇죠. 때는. 기업사 최초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예요. 예. 일개 기업이 그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302조죠. 굉장히 대단한 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업이익은 줄었을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면 22년 연간 데이터잖아요. 근데 1, 2, 3분기까지는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4분기부터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한 거예요. 그것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보면 비용이 전부 뭐가 될까요? 전부 다 고정비예요. 예. 변동비 성격은 별로 없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려보면 22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설비 투자 또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의 진보 이것을 위해서 투자를 아낌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정비로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또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대 최대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비가 많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 이게 회계장부상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IMF의 네. 경제 전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탓이다. 라면서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았거든요. 네. 오늘 나온 숫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좀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존 10월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 그래프 네. 나오죠. 예.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지난 10월에만 봤을 때 2.7%로 이것도 안 좋은 숫자거든요. 예. 근데 1월 전망치를 그래도 상향 조정했어요. 2.9% 성장률도 여러분 기준을 3.5%로 잡으면 좋습니다. 네. 3.5%가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에요. 예. 그걸 밑도니까 역시 2023년도 경기 침체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낫다.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경제를 권역을 구분해 보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인데 네. 이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유로존, 일본 그리고 신흥개도국 중에서도 중국 예. 다 22년 10월보다 올라갔어요. 다 상향 조정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한 거죠. 예.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세계 경제가 좋을 때 우리 경제는 덜 좋고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는 더 안 좋은가 하는 그런 의문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지금 그런 전망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떨어진 부분, 뭐 영국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IMF가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 1월 달과 7월 달 IMF 경제 전망 보고서는 업데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네. 설명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근데 4월 달과 10월 달 IMF 경제 전망 보고서는 그 풀 페이퍼가 300페이지 가까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1월 달 전망치 IMF의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봐 드리는 방향으로 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더 크게 조정했을까? 3번 연속 하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또 무역 구조 자체가 경기 침체에 민감하다. 내구재 혹은 네. 반도체 이런 예.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동차를 언제 바꿀까요? 실제 취업을 했어요. 사실 소득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부터 일해요. 그리고 월급은 또 한 달 있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했어 하면서 자동차 계약하잖아. 이게 뭐냐면 내구재 수요는 경기 호황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기 불황기에는 내구재 수요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꼬집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혼자 안고 있는 문제가 금융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지난 예. 10월에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해서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더 위축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폭락하고 있고요. 특히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서 건설사들이 PF로 자금을 마련하잖아요. 네. 이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분양받을 걸 전제로 돈을 빌리는 건데 분양이 안 되니까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한다. 또 이 와중에 IMF가 꼭 집어서 지적한 게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일단 22년, 23년은 물가 잡는 데 집중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경제정책 방향이 안타깝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정상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전기세, 가스요금, 뭐 난방비, 또 교통요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물가 잡는데 더 미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꼬집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취약한 것, 그리고 채권 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이 불안한 것, 그리고 네. 공공요금 인상까지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우리 경제를 좀 불안하게 요인까지 짚어주셨는데 끝으로 네. 지금 IMF가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것과 정부 또 국내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도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얘기 듣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10월에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전망치를 제시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이죠. KDI에서는 1.8%를 제시했고요. 또 한국은행은 이어서 1.7%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에 1.6%로 낮춰잡은 상황이고요. 네. IMF는 이번에 또 1.7%를 전망했습니다. 이 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이 전망을 할 때 주요 전제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지금 이 숫자를 해석해 볼게요. 1.5에서 1.8%에 해당되는 이 성장률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960년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 역성장했어요. 오일 쇼크 충격. 그리고 IMF 외환 위기 1998년 마이너스 5.1% 역성장.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은 안 했지만 경제 위기라고 불리죠. 그리고 네 번째 팬데믹 경제 위기. 우리나라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했습니다. 자,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전망치 앞에 제시됐던 그 숫자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으면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다. 이게 네. 뭐를 뜻할까요? 경제 위기급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다. 정말 저성장이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심각성을 알고 IMF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뭐를 해결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찾고 이 시점에 걸맞는 경제정책 기조를 좀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간곡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석 연구실장과 경제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000명대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 7일로 돼 있는 확진자 격리 기간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확진자가 어제보다 늘긴 했는데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신규 환자는 19,629명으로 어제보다 12,000명가량 많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7천여 명 많은데요. 지난주 설 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전보다는 2만 명 이상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으로 지난 11월 18일 이후 74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나왔습니다.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마스크 첫날이었던 어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기표정도 비슷했는데요. 막상 벗으려니 어색하다, 아직 불안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마스크 벗기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엔데믹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 속에 일상으로의 복귀도 한층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예외 장소 없이 전면 해제되는 시점을 5월쯤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확진자 격리입니다. 현재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은 7일인데요.
일각에서는 3일로 단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그동안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이 되면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어제 WHO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에 내려진 WHO의 최고 수준 경계 태세는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국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도 이 이후에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BA.2 변이의 경우 5일차에 10명 가운데 4명이 감염될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 단장은 또 현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19 치료를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완전한 일상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될 거라며 올해 10월이나 11월에는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53만 9천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무비자 입국 시행과 항공편 증편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80배 넘게 늘어난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인 관광객은 6만 3천여 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났는데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남부지방은 계속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열흘간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16,302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 1986년 산불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 산불을 포함해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42건으로 최근 4년 평균 건수의 1.4배. 피해 면적은 10배가 넘었고 피해 금액도 1조 3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건조했다는 건데 올해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동해안에 계속되는 건조 경보가 대형 산불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 봄철에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산불은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산불 조기 탐지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합니다. 산불이 잦은 10개 지자체에 설치된 250개의 지능형 CCTV 영상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산불 발생 초기에 잡아낸다는 겁니다. 또 한 번에 8,000리터의 물을 뿌리는 초대형 헬기를 산불 초기부터 적극 활용하고 산악 출동이 가능한 고성능 산불 진화차, 가뭄에 대비한 이동형 물주머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습된 인공지능이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와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초동 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송전탑과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보호를 위해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하면서 송전탑, 원전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 지역은 대응체계를 치밀하게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는데 조합원들의 호소를 이준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산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어떤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집회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최측근들을 해서
그 안건 상정조차도 못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긴급 사무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 사무 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총 60개가 넘는 팀 중에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 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의원대회 개최해서 이 돈을 쓴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의원대에서 다 승인한 것처럼 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 지인, 친인척도 있었고 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할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노동계에선 해임 청구권 도입이 노조원의 자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란 의견과 노조 내부 분쟁을 사법기관에 맡기면 노조가 사측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노조의 어떤 그런 그 집행부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의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사법화 우려가 있고요. 법률의 다툼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민주적 절차 과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의원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시의원들이 수사 초기 임 의원의 범죄 사실을 숨기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말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에 기초한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1시에야 상황을 처음 인지했다던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밤 10시 32분에 참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도 뒤늦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밤 10시 32분쯤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과 통화하면서 사람이 겹겹이 쌓여 손을 뻗어 구해달라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저녁 8시 30분쯤부터도 이 전 서장이 무전 송수신 장비가 완비된 전용 관용차에서 무전 내용을 듣고 있었던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어제 반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을 운운하며 조롱하는 건 2차 가해라며 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YTN은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또 사내에서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잇따라 보도해드렸습니다. 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성추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되풀이되는 이유가 뭔지 김다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 모텔방을 잡으라고 한 혐의로 재작년 기소된 충남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최근엔 인천에 있는 한 지역 농협에서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후 2차 가해도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사내 성폭력은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지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배경을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에서 찾는 목소리가 큽니다. 직원들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해도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여성 직원을 대하는 분위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성토합니다. 이제 눈치껏 이제 옆에 앉아서 일부러 술 따라주고 완전 먹여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이제 승진이 안 된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려도 막상 조합장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농협법에는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유죄가 확정되기 전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확정 판결 전에는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농협중앙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합장이 버젓이 출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범죄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등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명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력은 직무정지가 필요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농협 측이 헌재 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합니다. 농협에서 그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징계조차 아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보입니다. 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서두르는 동시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중앙회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옛 국군 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 피해를 회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1층짜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엔 서울 구로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 중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옆 건물로 옮겨붙어 주민을 포함해 18명이 긴급 대피했고 대피자 가운데 한 명이 목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식당에서 LP가스가 분출되며 불길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수유동 일대에서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을 본 뒤 10km 정도 도주하고 검거됐고 차량 안에서는 마약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1억 년 전에 찍힌 공룡 발자국 수백 개가 발견된 지 10여 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육식 공룡이나 초식 공룡은 물론 익룡의 보행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탈진 바위 위에 남은 말 그대로 거대한 족적들. 성인 남성 발 크기에 두세 배는 돼 보이는 오목한 자국이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중생대 백악기 시대, 다시 말해 1억 년도 넘은 거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들입니다. 이런 대규모 화석 산지가 발견된 건 우연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 도로 공사 중에 동산면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 이걸 지나가던 지질학자가 알아보고 신고한 겁니다. 이듬해인 2014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그간 보존 문제로 일반인 접근을 통제하다가 이번에 처음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상전벽해, 뽕밭이 바다가 된 것보다 더 큰 변화에 주민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동산이었어요. 이 위에 딸기나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위에 올라와서 그런 것도 따먹고 애들끼리 놀고 뛰어놀고 여기서 싸우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지금껏 확인된 공룡 발자국만 대략 280개입니다. 일정하게 찍힌 보행렬은 17개로 가장 긴 건 39m까지 이어집니다. 발굴을 계속하면 상태 좋은 발자국 화석이 더 나올 거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식공룡 그리고 육식공룡, 익룡 발자국까지 포함된 화석 산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크기의 초식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군산시는 우선 시범 개방으로 문화재 보호 여건과 관람 환경을 개선하다가 올 하반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응급수술과 분만, 소아진료에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가로 보상하고 주요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 내 병원을 묶어 순환당직을 서도록 보완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4시간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뇌동맥류와 중증 외상 등의 응급수술에 공공정책 수가로 보상을 강화합니다. 현재 야간과 공휴일의 100%인 수가 가산폭을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은 150%, 휴일 야간은 최대 200%까지로 확대합니다. 분만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지역 산부인과에 지역 수가 100%를 가산하고 의료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안전정책 수가도 지급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이 생길 경우 감염병 정책 수가도 추가됩니다. 소아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의료적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필수 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로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응급질환은 지역 안의 병원을 묶어 최소 1개 병원에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순환당직 체계를 도입합니다. 분만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산부인과 전공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 등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수술 등의 최종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5, 6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역과 필수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설 연휴 이후 한파 영향으로 양파와 오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 하순 농축산물 18개 품목 수급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량 감소와 한파 영향으로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33.5% 올랐고 오이와 감귤도 각각 19%, 9% 비싸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배추 가격은 30% 폭락했고 출하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소고기 가격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커피 수입액이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원두 가격 상승과 수입 물량 증가로 커피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수입국은 브라질로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콜롬비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이르면 4월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요금은 올랐는데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짧아집니다. 우리나라 택시요금은 이용 거리와 시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데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와 시간도 단축됩니다.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쉽게 말해 미터기가 더 자주, 빨리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밤에 택시를 타면 요금이 훨씬 비싸집니다. 지난해부터 확대된 심야 할증에 따라 밤 10시에서 11시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기본 요금은 5,800원이 됩니다. 승객이 가장 많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때 할증률은 40%. 이 시간에 택시 타면 기본 요금만 6,700원입니다. 택시에 이어 8년 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4월부터 300원에서 400원 오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또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물가가 죄다 오르는 가운데 택시와 서울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시민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고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쓰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간 신규 법인 차량 15만 대가 부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법인 차량은 전용 번호판을 붙여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더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선 서민계층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경감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민계층 지원이 우선순위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 대책은 기존 대책의 효과와 대상자들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결국 서민계층이라며 현재 서민계층 지원도 두텁지 못해 논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수억 원을 기부해온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4억 원 넘는 거액을 맡겼습니다. 삼계면이 아버지 고향이라고만 밝힌 기부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올해 난방비 폭탄 등으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진 만큼 기부금을 늘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없는 천사도 기부액을 늘릴 정도인데요. 정작 한파보다도 고지서로 받는 심리적인 한파가 더 가혹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겨울 난방비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고지서는 예고였고 애교였다면서 2월 난방비 폭탄설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을 평가하고 또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아이디어는 없는지 이번엔 에너지 정의 행동 이현석 정책위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에너지 정의 연대 참고로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구마다,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번 달 난방 사용 요금, 그러니까 2월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은 애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도? 아직 다음 달 고지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예. 이제 1월 달 고지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1월 달 받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전문가이신데. 사실은 이제 지금 1월 달에 나온 고지서는 예. 과거에 12월 달에 썼던 그 이제 가스 요금이 나온 겁니다. 예. 이게 이제 1월하고 12월을 비교해 보시면은 11월의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었거든요. 영상 10도 이상 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반면 이제 12월의 경우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일 중에서 한 18일 정도가 계속 평균 기온이 영하권이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
가스 요금까지 올라버리니까 더 많은 요금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과 전화 연결을 좀 어렵게 했는데 음질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은 점 시청자분께 양해 말씀드리고 최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12월보다 1월이 훨씬 더 추웠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날씨 예보상도 그랬고,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좀 고지서가 더 요금이 올라가는 걸로 좀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1월 달에는 굉장히 이제 한파가 컸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 오히려 이제 1월 달에 받아보신 고지서보다 2월 달에 고지서가 더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월 고지서는 그러면 한파 영향만 반영된 걸까요? 이제 현재는 요금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요. 12월 요금과 1월 요금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파와 관련한 부분들만 딱 반영이 된 것이죠. 네, 사실 뭐 이를테면 에너지 허리띠 졸라 매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작스럽게 좀 요금 인상이 닥치면서 조금 더 그 체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특히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하고 이제 범인들이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하고가 지금 굉장히 뒤섞여서 얘기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바우처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에 꽤 많은 꽤 많은 가스 요금이 나온 분들에게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굉장히 춥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의 그 지원받는 범위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일부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계층들의 경우에는 현재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정부의 기조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까지 좀 지원 대상을 고민해 보자까지 나왔는데 지금 단계에서 전문가로서는 조언을 한다면 어떤 좀 실제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취약계층이라고 우리는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로는 정말 열악한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방을 해도 전혀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몇몇 이제 아주 열악한 쪽방촌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집들은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가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만은 이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이 같이 맞물려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주거 환경인 경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왜 정부가 이 할부라든가 일시적으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지 이런 문제들은 대책이 같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큰 틀에선 지금 두 가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에너지 정책을 좀 다시 설계한다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원금 혹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 같거든요. 자,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나 지금 우리 시점에서 어떤 점이 좀 필요할지 함께 질문드리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보조금들을 전 국민 그리고 심지어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도 지금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류의 정책들이 지금 고민이 돼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와 함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또 이제 특히 이제 보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가구당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을 아주 많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존해 준다거나 네. 이런 식의 정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부분 가스비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스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에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은 현재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오일 쇼크, 석유 파동에 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비상 상황에 걸맞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책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늦었고요, 일단.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가격,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나왔고 그 이제 적용 방향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들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좀 늦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로 자동차세를 좀 1년 연납 자동차세 연납처럼 1년치 난방비를 미리 낸다든지 아니면 1년치를 뭐 12분의 1로 나눠서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겨울철에 가스를 사용하는 양하고 여름철에 가스를 사용하는 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대부분 여름철의 경우에는 뭐 취사용으로 가스를 좀 쓰는 것 이외에는 거의 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40만 원이 나왔다, 5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1년치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좀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이제 가지 않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건 없이 그냥 한꺼번에 이제 수십만 원씩 내려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사실 이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들, 가격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책임 공방을 하다 보니 정치권 안에서 사실 난방비가 정치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지금 지자체도 추가 지원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을 해서라도 코로나 때처럼 지원금을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추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많은 지금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난방비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주거가 열악한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중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아마 그런 경우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보일러를 조금만 돌려도 따뜻하고 예전에 지었던 빌라라든가 주택은 아무리 난방을 해도 추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논의함에 있어서 빠진 것 중에 한 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아예 이런 논의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등유가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 보통 도시가스는 1년 동안에 40% 뛰었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등유 같은 경우는 거의 1, 2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 난방비 지원 계획이 나와줘야지 그냥 지금 당장 이제 요금 고지서를 받고 힘드니까 이런 정책도 하고 저런 정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책이 추진되다 보면은 저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통해서 좀 차분하게 이 계획들을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장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되 그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을 좀 줄여야 되겠다가 하나 들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노후주택이나 쪽방촌 같은 부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에너지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석유나 가스 같은 이런 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단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급하고 이제 너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지원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기후위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된다. 사실 해외에서 지금 지원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당장 급한 것들은 지원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앞부분에 당장 급한 것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올 여름에 또 날씨가 엄청나게 더우면은 또 에어컨비 지원해주고 또 다음에 혹한이 또 오면은 또 그것도 지원해줄 거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계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도 따뜻하게, 내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에너지 위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후 위기도 함께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좀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들렸고,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다룰 때 원자재 값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LNG 값 관련 인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상수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내년 겨울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좀 일시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은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위기 탓으로 유럽이 올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가스 요금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에너지 문제는 계속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스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화석연료 수입을 적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주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이 문제는 또 한 번 생길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작년 최고점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에너지 정의 행동 정책위원으로서 끝으로 지금 난방비 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특히나 정부에게 하실 메시지 다시 한번 좀 요약해 주시죠. 예, 사실 계속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때마다 에어컨 대란, 난방비 대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저는 단언컨대 1, 2년 뒤에 또 이런 비슷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들이 차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결해야 된다. 어떤 시의 경우도 경기도 광명시인가요? 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또 지원책을 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함께 좀 머리를 맞대야 되겠습니다. 네, 이현석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경찰단지관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붕과 건물 곳곳이 뻥 뚫렸고 잔해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 괴한이 신도들과 있다가 자살 폭탄 조끼를 폭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डेड बॉडी हमने एक भी नहीं देखे, जितनी भी है वो जख्मी लोगों को हमने निकाला है और उसको हमने हॉस्पिटल भिजवाया हुआ है। बाकी डेड बॉडी जितनी भी है तो वो मस्जिद के अंदर है। 자폭 공격 당시 사원에는 수백 명이 기도 중이었는데 대부분 경찰이었습니다.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यानी बिल्डिंग पुलिस छिवे दे बाकी के ढेर जख्मियान यानी नमाज गुजारो समगीर दी को तादाद पता नहीं लगी सब। AP통신은 테러 후 파키스탄 텔레반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사원 지역이 경찰청이 있는 등 치안이 강력한 곳인데 어떻게 자폭범이 침투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 텔레반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휴전 중단 후 11월 말과 지난달 자살 폭탄 공격을 잇따라 감행하는 등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이들은 파키스탄 정부 정복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국 경찰의 가혹한 구타로 숨진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가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앰뷸런스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나 소에트 멤피스 소방국장은 이들이 경찰의 폭행이 중단된 몇 분 지나지 않아 니컬스를 발견했지만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으로부터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탱크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과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의 탱크 지원이 결정된 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입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가 크림반도 포병기지 등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입니다. 서방은 일단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숄츠 독일 총리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Nous n'avons pas ces demandes aujourd'hui formulées, mais à chaque fois qu'il y a des demandes, on les considère et on regarde aussi ce qui est utile et ce qu'on peut faire et dans quel délai.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Украина требует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вооружения. Запад поощряет требования, присягает готовности эти вооружения обеспечить.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는 꼭두각시 주인들과 대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2026년 기간 만료 후 대체 조약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겨우내 교착을 깨고 대반격에 나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거대한 복수를 갈구하고 있으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날마다 더 많은 정규군을 투입하고 있다며 북부 패퇴를 동부에서 만회하려고 대규모 전사, 부상을 개의치 않는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의 중부 소도시 레이크랜드에서 차를 탄 괴한들이 거리로 총을 쏘아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괴한 4명이 차창 밖으로 총을 쏜 뒤 달아났는데 인도에 모여있던 시민 10명이 다쳤고 얼굴과 복부 등을 맞은 2명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쫓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콜롬비아에서 압수한 코카인 규모가 최근 4년 동안 최다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671톤의 코카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양으로 유엔 마약 범죄 사무국은 이 마약류가 기존 유통 루트인 미국과 중남미를 넘어 유럽으로 점점 더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월드컵을 앞둔 여자 축구대표팀이 새해 첫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오른쪽 발목 수술을 받은 지소연 선수도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지소연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장에 들어섭니다. 고강도 훈련으로 유명한 콜린 벨 감독이지만 지소연에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매일 하시는 말씀이 고강도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또 영국에 있다 와서 또 영국에서도 고강도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 오는 7월에 열리는 여자 월드컵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서기 위해 지소연은 지난해 8년간의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급한 수술이 아니었지만 월드컵 일정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목 수술을 받았고 이후 꾸준한 재활을 통해 몸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저희도 남자 팀처럼 16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자 팀들도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새해 첫 소집 훈련에 에이스 지소연이 합류한 건 여자 대표팀에게 큰 호재입니다.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친선 대회에 참가하는데 콜린 벨 감독은
핵심 전력인 지소연의 부상 회복 상황을 지켜본 뒤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발목 안 아파요. 오늘 오후 첫 번째 축구 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And then I just have to see. 4년 전 월드컵 3전 전패의 악몽을 잊기 위한 지소연의 힘찬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와 조력 국가인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IOC가 러시아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것은 테러를 용인할 수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Готуючись до Паризької олімпіади, ми маємо бути впевнені в тому, що Росія не зможе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її чи будь-яку іншу міжнародну спортивну подію для пропаганди агресії чи свого державного шовінізму. 우크라이나는 오는 3일 올림픽위원회 비상총회를 열어 파리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도 일제히 IOC의 결정에 화살을 날렸습니다.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SNS를 통해 IOC의 판단이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고 고립을 강화할 시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지도자들도 줄지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IOC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폴란드 체육부 장관은 유럽 소속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꼬집었습니다. IOC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최근 IOC를 향해 전쟁과 사륙, 파괴의 옹호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과 관련해 이 발언을 포함한 모든 중상모략을 거부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가 최근 두 나라 선수들을 아시안게임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자 IOC는 이를 지지하면서 이들이 중립국이나 중립단체로 파리올림픽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과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이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가운데 최종 합격자 없이 코치직 채용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성남시청은 오늘 빙상 코치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발표에 앞서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등 소속 선수 6명은 코치 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을 올렸습니다. 최민정은 시합을 뛰는 건 선수들이라며 역량이 뛰어나고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탁구 여자부 경기에서 대한항공 15살 새내기 박가현이 승률 1위, 주천이를 꺾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뒤 곧바로 성인 무대에 뛰어든 박가현은 코리아리그 삼성생명전 첫 번째 매치에서 까다로운 백핸드를 앞세워 2대0으로 이겼고 대한항공은 결국 3대2로 승리하며 2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남자부 한국거래소는 베테랑 김동현이 2승을 따내 인삼공사를 눌렀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강원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오겠고 경기 북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내일 오전부터는 날이 다시 맑아지겠지만 동쪽 지방은 대개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남부 지방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